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군대 이야기만 쭉 들어보고 싶다는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으셔서 그동안 다루었던 군대 사연들을 연속 듣기가 가능하시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저 은지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럼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누구 말이 맞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터라 전문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저는 잡다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문화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게는 미국인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죠. 교수님은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었는데 세 나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세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에는 몇몇 아시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은 항상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한국의 세련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 먹었던 음식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풍성한 실루엣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학생들은 전부 패션 센스가 남달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가짜냐고 물어보았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면서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중국 학생에게 말로만 우기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은 소수민족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강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교수님은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복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다음 강의 시간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중국 학생의 한국 꼬투리 잡기는 계속되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we don't like about South Korea. Like, just little thing, like they claim a lot of things exactly from South Korea, which is not. 한국은 중국의 것을 시기해서 한복도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공자마저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말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오염을 중국의 탓인 것처럼 조작하여 중국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 학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며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만 반복했죠. 중국 학생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근거를 들어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비열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세계를 속인다며 한국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중립이고 뭐고 중국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귀가 아파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지식이니 증거와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죠. 그날에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국가였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적대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하자면서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순위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거라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묵살해버리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3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는 3위이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 부분에서는 조명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7억 명이 넘지만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한다는 말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말하는데 굳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의기양양하던 그때 교수님은 동원 병력은 중국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은 변함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인이 소리까지 크게 질러대니 저는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중국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교수님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탱크와 미사일, 신식 무기를 갖췄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고 세계 국가 군사력 지수는 엄중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일 것임이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흥분해서 말을 쏘아붙이는 중국 학생에게 중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게 사실이나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의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인 강의를 한다며 분노했어요. 한국에게서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치는 무례까지 저질렀죠. 교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중국 학생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문 중국 학생에게 교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며 한국의 공군을 예로 드셨는데요.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국 전투기는 압살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상대하려면 중국의 전투기 수십 대는 끌고 와야 게임이 된다는 말씀에 중국 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그토록 자신하던 항공모함의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를 확장했고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봤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빠르게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 나라의 군부대가 한국의 무기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한국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까내렸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들먹이며 한국은 적국을 부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죠.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었고 저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그중 절반이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침략을 위해 군사력을 키웠고 지금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학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을 직접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에게로 가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전쟁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짧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한 장군의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전략가가 한국에 또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더라고요. 전쟁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자 잠시 휴식한 후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에 관련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기겁하는 중국 학생의 불평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순위마저도 높았습니다. 공동 2위였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학생은 공동 2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공동 1위 국가가 6개고 2위 국가가 3개이니 한국은 7, 8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2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니 7위라고 낮춰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 8위도 높은 순위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기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순위는 고작 66위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19위, 35위인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강대국이 66위인 것이죠. 고작 66위인 중국이 공동 2위인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는 학생들의 말에 중국 학생은 자신들이 66위인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세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중국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저희는 중국 학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견제 방법이 여권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라니 중국 학생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학생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여권 순위가 강대국의 순위 조작 속에서도 무려 19위나 올랐고, 이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중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걸까요? 저희가 있는 이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학생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영국인 유학생 에란스는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대학까지 온 건지도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중국은 순위가 올랐으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3위에서 7위로 내려갔으니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중국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는 작년과 똑같이 193개국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위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가 194개국이며 1위와 2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은 유럽 국가의 입국 심사대에는 EU 국가와 그 외 국가 여권 소지자들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한국인들이 EU 국가의 통로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입국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반면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은 길게 줄을 서서 몇십 분 동안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고 했죠. 중국 학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 말했지만 이런 경험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우기는 것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점점 떨어질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여권 파워를 잃어버릴 거라며 또다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눈과 귀를 모두 막고 한국의 우수함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중국인이라면 한국의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왜 덜 떨어진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또 다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한국인들은 행동이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환영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한국 직원이 어느 날부터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 열에 8번을 실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인인 척 속여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겨하는 한 학생은 중국의 여권 순위가 낮을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항상 시끄러웠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새치기는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 여행 무리들이 새치기를 시도해 싸움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반면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전화도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보며 참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차례였고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한국인이 대화를 시도하면 말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잡혀온 한국인은 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분에 못 이겨 술병을 깨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고 곧이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국인 행세를 한 중국인에게 화를 냈고
그 동네 중국인들끼리 문제를 저지르면 한국인 인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학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때마다 한국인 인척하는 건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고 이건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여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국가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중국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의복, 언어, 하다못해 알파벳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이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보다 밑에 있고 중국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중국 학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뇌된 사람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부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석한 것에 매우 못마땅해하며 노골적으로 타국에게 한국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엠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를 했던 여군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노르웨이의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북유럽에서만큼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실제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적인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군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갈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서기도 했었죠. 저는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군대를 제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군복무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온 뒤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서 동행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악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동료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세계군악대 축제에 노르웨이 보조 인솔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그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축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의 멋진 행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2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군악대 축제에는 여러 각국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노르웨이까지 여러 나라들의 인솔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인 군악대 단장이 저희를 향해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인 군악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자 한국 군악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저희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단장은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내민 손을 봤으면서도 무시한 채 고개를 휙 돌려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노르웨이 군악대원의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잔뜩 떨면서 말이죠.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해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희도 민망할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저희 일본과 한국뿐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은 부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라도 들릴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등과 그리고 우리 일본까지.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지. 이런 군악대 축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며 우리 일본 군악대의 용맹함과 기지만으로도 축제가 폭발적일 거라더니 굳이 한국은 안 와도 될 뻔했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뭘 모른다면서 한국은 군복무 의무제라는 게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20세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발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마침 군악대 축제가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들은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전 사실 군악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꾸려졌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웅장한 군대의 행진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음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은커녕 피로감만 늘어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해봤자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율동 같은 것을 하는 정도였죠. 저는 전통 의상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전통 의복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품이 쩍쩍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의 티켓을 돈 주고 판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내고 이 공연을 보러 왔다면 당장 주최 측에게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연이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위기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하며 나누는 대화는 이제 곧 일본군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지금 이 행사장을 열광시킬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 나라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호언장담도 그랬고 주변의 반응도 이러하다 보니 저도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건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연주 실력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군악대는 연주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뱅글뱅글 도는 정도였죠. 일본의 무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던 어린아이는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에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지? 싶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작한 지 단 5초 만에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건 둘째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 웃음마저 나오더군요. 왜 그랬냐면 일본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강인함과 박력을 표현해야 하는 군악대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귀엽고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다니 차라리 개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을 비집고 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며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어 했었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동요하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의 기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대로 나온 사람들은 만화 영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무대 곳곳을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게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단 2명뿐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무대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도로 저런 춤을 추고 무대를 뛰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시작부터 버벅거렸고 악기 구성 자체가 초라해서 볼 게 없었어요. 당연히 음악도 별로였죠. 공연 마지막쯤엔 전통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건 정말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끝났고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치는 박수였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일본 군악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주변인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길래 예의상 재밌게 잘 봤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계속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물음에 슬금슬금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빨리 입 다물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훌륭했다며 박수를 쳐줬더니 골 때리게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연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국의 공연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환호성이 나올 때면 슬쩍 공연을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립 박수부터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일본인 빌런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것을 또 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더군요. 그러던 그때 공연장에 불이 꺼졌고 조용한 공연장에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벽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 의복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본은 1000몇 개를 엮어 만든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었는데 한국은 실크처럼 반들거리는 고급 소재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또 머리에 쓴 모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실 같은 걸 꼬아서 머리에 둘렀었는데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빌런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연신 우라고 외치면서 형편없다며 한국의 국악대를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놀라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에도 일본 군악대처럼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부채를 든 여자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드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또 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 둘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채를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치마가 넓게 펼쳐졌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Amazing, It's Beautiful을 외치며 저 여인들이 입은 옷을 궁금해 하더군요. 한국의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초대된 모든 국가는 군인의 정제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 소리와 함께 무대를 꾸몄어요. 그 기합 속에서 한국의 기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합 소리가 날 때마다 몸에 전율이 흘렀죠. 또 한국의 악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북을 썼는데 한국의 북은 소리부터 달랐어요.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질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대였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군악대에 열광하자 제 앞에서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던 일본인 빌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 재미없었는데 오직 한국만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멋진 걸 보여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는 관심도 없다더니 재밌게 본 모양이라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한국 군악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의 앞을 가로막더니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군악대의 무대를 어떻게 봤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빌런이 여기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재차 묻더군요. 한국의 형편없던 무대와 비교해서 우리 일본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좋았다고 말했더니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얼굴 비춰달라며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마주한 일본 군악대원들은 키도 작았고 가까이에서 보니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처럼 애들 마냥 보이더군요. 체구들도 작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쭈뼛쭈뼛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원들이 이동하려는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한국 군악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방금 만났던 일본 군악대원들과는 다르게 저와 같거나 오히려 크더군요. 뭔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제가 쭈뼛거리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그 일본인 단장은 다른 나라 단장들과 인술자에게 찾아가서는 아까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무대는 이번 축제에서 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창적이었고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축제에서 한 가지 공연만 더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죠. 한국인 단장과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멋진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는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렸죠. 그때 두 걸음 뒤에서 일본인 단장이 은근슬쩍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면서 우리 일본이 먼저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행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잘 지펴놨었는데 나름 잘했다면서 훈수두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인 단장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만약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에선 아마 아시아 국가는 배제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단호한 미국인 단장의 말에 일본인 단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몸을 휙 돌려 떠났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군악대를 향한 일본 군악대의 자격지심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 단장의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이 왜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일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토퍼 엠마일 씨가 군복무 중인 해군력도 한국은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단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든 군악대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식사를 위해 다시 단장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인 단장과 미국인 단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랬었는데요. 양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 단장은 저의 식판에 라면과 국물을 덜어주면서 먹어보라며 이런 축제나 행사 마치고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던 노르웨이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당연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자꾸 생각난다며 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셨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세계 군악대 축제에서 평소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알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군악대 행사가 멀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면 늘 찾아보고 있을 정도고 멀지 않은 시간 한국으로의 방문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면 때문에 한국을 한 차례 방문하긴 했었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것이 였어서 많은 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업무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오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여행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세계 군악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제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제 삶에도 터닝포인트가 잡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발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지가 흩날리는 운동장에서 분노에 휩싸인 한 외국 남성이 어딘가로 온몸을 날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호기롭게 몸을 날린 외국인 남성이 땅바닥에 처박혀 기절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과연 이 외국 남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제3전투공병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잭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에서는 전투 지역에서 다양한 공병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전투에 필요한 도로 건설, 다리 건설, 방어 구조물 설치, 폭탄 제거, 공격 및 방어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전장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작전을 부여받습니다. 또는 재난 구호 작전이나 인도주의 임무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복구 작업 등도 병행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호주는 한국과 정치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양국은 지역 안보 문제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호주와 한국은 국제기구 및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3전투공병연대에는 한국에서 파견을 온 몇몇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곳 훈련소에서 정식 대원으로 입소하자마자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워낙에 한국인 친구들은 깔끔한 성격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막힘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는 모습들로 저희 부대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대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타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기피하거나 부정하며 괄시하는 호주 부대원들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호주 사람들이 한국인 친구들보다 체격면에서 좀 더 크기도 하고 피지컬적으로 더 우수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들이 그저 약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부대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대에서 격투 시합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정식 시합은 아니었지만 주말에 하사관 분들과 장교분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내걸고 각 부대에서 힘 좀 쓴다는 병사들이 출전해 1대1로 격투를 해서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부대 자체 내에서 격투 시합을 개최했던 거였는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호주인 부대원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몇몇이 시합에 출전했었는데 시합에 출전했던 한 호주 부대원은 아니 한국인들 중에도 대표로 한 명 정도는 시합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도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격투 시합에 나와도 단 5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긴 하겠지만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나와보라면서 한국인 대원들을 보고 출전하라면서 비아냥거리며 반복해서 도발하더니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한국인 부대원이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그 입을 금세 닫게 해주겠다면서 시합장에 나왔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호주 부대원보다는 다소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를 보면서 저희 모두는 저 친구 괜찮을까? 죽도록 맞고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지컬 측면에서 너무 불리해 보이기도 했었고 물론 호주 부대원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도발하긴 했지만 그 말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면 괜히 시합 나갔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시합을 구경하던 호주 부대원들 사이로 누가 좀 말려봐라는 등의 한국인 친구를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보고 그저 씩 웃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는데 호주 친구는 그런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깜짝 놀랐는지 다소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상의를 벗어던졌던 한국인 친구의 상체는 다부진 근육들로 감싸져 있었는데 칼로 그여있는 흉터들도 곳곳에 보였고 구릿빛 피부의 말 근육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는 몸이라도 풀려고 했던 건지 제자리에서 공중을 붕하고 날더니 몸을 두 바퀴나 회전시킨 뒤 대지를 가르는 듯한 발차기를 선보였는데요. 발이 어찌나 빨랐던지 호주 부대원 전원이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유단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흐르던 격투 경기는 이내 시작되었는데 첫 경기는 호주인 대 호주인으로 그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동작이 둔했고 오로지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들어서 던지려는 액션들을 많이 취했었어요. 아무래도 호주에는 전통 무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를 잡아들고 던지는 것에 집중하거나 상대를 끌어안고 바닥에 어떻게든 눕혀 가격하는 방식으로 시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타격 위주가 아닌 자꾸 바닥에 나뒹굴어서 잡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첫 경기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곧바로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었었는데요. 마침내 준비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경기에 나왔고 저희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상대 선수는 키가 190cm가 넘을 정도로 컸었고 몸무게도 100kg가 넘어가는 거고였어요. 반대로 한국인 친구는 키가 178cm에 70kg 정도 나가는 피지컬로 다부진 근육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솔직히 경기를 관전하던 입장에서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을 때 워낙에 피지컬이 훨씬 좋았던 호주 친구가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시합을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은 아무리 근육이 많고 눈빛이 매서워도 저 거구의 호주 친구를 쓰러뜨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경기를 지켜봤던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와는 반대로 호주 친구를 걱정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과연 저 호주 친구가 단 한 대라도 우리 부대원을 가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옆에 있던 또한 한국인 친구는 불가능할걸? 이라면서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모두의 기대 속에 경기는 시작되었고 시합에 출전했던 한국인 친구는 독특한 모션을 취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자세를 낮추고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호주 친구를 올려다보며 손을 툭툭 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호주 친구는 한국인 친구를 잡아들어 매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어찌나 몸이 재빠른지 달려드는 호주 친구를 피해 금세 호주 친구 등 뒤까지 이동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라고요. 워낙에 몸놀림이 빨라서 호주 친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런 상황에 당황한 호주 친구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국인 친구에게 달려들었는데 한국인 친구는 호주 친구의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공중에 날라 몸을 비틀어 슬쩍 피하더니 뒷발로 호주인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이게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 시합을 지켜보던 저희 부대원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경기장이 고요해질 정도였어요. 한국인 친구의 발차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호주 친구는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경기를 심판하고 있던 부대 하사관님은 그 모습에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저으시더니 이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한국인 친구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발차기 실력으로 단 몇 초 만에 190cm가 넘는 거구를 곧장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쓰러진 호주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시합을 뛰었던 호주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더니 90도로 깍듯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는 호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그 저돌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손에 내가 만약 잡혀 자신이 내동댕이 쳐졌다면 분명 자신이 졌을 거라면서 호주 친구의 자존심이 상했을까봐 치켜 세워주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인 친구와 호주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시합은 정말 멋진 마무리로 종료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을 괄시하고 암묵적으로 무시하던 호주 부대원들도 한국인 부대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군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희 기지 막사에 갑자기 흰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호주에는 이 흰개미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빈번하게 맞고 있는데요. 집과 건물들을 다 갉아 먹어치우는 터에 호주에선 무려 18만 건 이상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일부 농업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3,300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한번 발견되면 완전 퇴치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떤 집들은 지방 곳곳에 흰개미를 보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흰개미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에게 흰개미는 정말 최악의 해충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흰개미가 나무만 갉아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흰개미는 나무와 같은 목재는 물론이고 고무까지 갉아먹고 예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의 사체까지도 모두 갉아먹어버릴 정도로 못 먹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곤충이기도 한데요. 그런 흰개미가 저희 부대에서 발견되었으니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래도 훈련 물품들 일부 사이에서 섞여 있었던 듯한 흰개미떼가 저희가 있던 기지에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훈련소 건물 자재들을 갉아먹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상황에 저희 군부대에는 훈련을 중단하고 흰개미 비상 명령이 떨어졌었는데요. 수백 명의 저희 부대원들이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되었던 거였어요. 눈에 흰개미가 보이면 토치로 불로 태워 전부 잡아서 없애버리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이동이 가능한 막사의 경우는 막사 전체를 뜯어내고 기둥에 벽돌을 쌓아 그 위에 막사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흰개미들은 벽돌을 타고 올라와 온 막사들을 전부 뜯어먹어 버렸어요.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기지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대원 모두가 흰개미 퇴치 작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어째서인지 흰개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한쪽에 모여 노닥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황당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는 왜 함께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면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의 그런 말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부대원이 말통에 물을 잔뜩 가지고 왔었고 또 한 한국인 친구는 스프레이 분사가 가능한 통을 들고 왔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커피가루를 물 1리터에 20g 정도의 비율로 섞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프레이로 나무로 된 기둥이 있는 곳곳과 건물 실내와 바깥 주변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다니며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에도 원래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커피가루를 활용해 천연 퇴치제로 만들어 사용했던 건데요. 이런 강한 커피 향은 흰개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토치를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흰개미들만 모조리 태워 죽이기 바빴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애초에 흰개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퇴치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한국인들의 저런 지혜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해충을 박멸하는 일에서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노력으로도 완전한 흰개미 박멸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 상황이 좋아질 수 있었고 저희 부대원들은 팀을 꾸려 시간대 별로 부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이 개발해낸 흰개미 퇴치 스프레이를 뿌렸었습니다. 흰개미 사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저희 부대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부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대원 모두는 머리를 쥐어 감싸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식판에 올려져 있던 건 각종 음식들이 아닌 비닐로 포장된
비상식량들만 가득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습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강한 훈련을 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저희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에 먹는 비상식량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와 함께 왜 점심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비상식량이 나온 거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대 식당과 취사병들을 관리하던 담당 하사관님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취사병 인원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되어 현재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부대에 있던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받아든 비상식량을 보고는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기본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일부 부대원들은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민폐라면서 정말 전 세계 국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저희 부대 PX에는 점심시간이면 모든 부대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걸로는 모자랐던 부대원들이 모두 PX에 가서 간식류를 사서 부족했던 배를 채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과자나 빵이나 일회용 식사들로는 저희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긴 어려웠고 임시방편에 그치지 못했어요. 또 매번 같은 음식들만 섭취해야 하다 보니까 질리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갔다가 저희는 정말 믿지 못할 모습을 보고야 말았었는데요. 배식판에 매번 올려져 있던 비상식량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반찬들과 음식들로 가득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희 부대원들은 음식을 보고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만 했었는데요. 기뻐하다가도 배식판에 올려진 음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어리둥절한 채 식당에서 기쁨을 막고 있을 무렵 부대 식당과 취사를 담당하던 하사관님께서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함께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대원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 여성분들을 보고는 놀라서 일제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내 하사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음식들을 만드신 분들이라며 모두 인사를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앞에 서 계시던 한 동양인 여성분이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파견을 나왔던 한국인 친구의 와이프분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인 친구들의 어머니분들이 부대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손수 음식을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때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이 자신의 남편,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에 왔었던 터였고 한국인 친구들이 부대에 이런 상황들을 가족분들에게 전했더니 한국인 친구분들의 가족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하루 정도는 해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으시고는 정식으로 저희가 있던 부대에 요청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재료들을 준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와 배식판 위에 있었던 생소했던 음식들은 모두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고 한국에서 자주 먹는다는 김밥과 어묵국, 계란말이, 떡볶이, 불고기 그리고 가장 저희 부대원들이 맛있게 먹었던 한국 후라이드 치킨까지 부대에 입소해서 지내며 먹었던 그 어떤 음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있었던 한국의 음식들에 저희 부대원 모두는 여기 계신 한국인 분들이 저희 부대의 취사대원으로 입소해 주시면 안 되냐는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한국의 음식들을 먹고는 놀라워 했었는데요. 부대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도 식당을 찾아 한국인 분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먹으시더니 연신 감탄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었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런 감사함에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가족분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었던 음식의 재료들과 레시피 등을 노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국 음식이 가끔 생각나면 취사병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대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란 거야? 라며 너무 부럽기만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나중에 부대를 제대하고 나면 자신이 있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오라면서 한국에 오면 지금 먹은 걸 싹 잊게 해줄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군 생활은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제대하고 호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당시에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과 가끔 통화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가
살다가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호주에 있는 태권도장이랍니다. 저희 호주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호주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르쳐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가라테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했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가라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완전하게 인식되면서 호주에서도 태권도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무술 중에 하나예요. 평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고민이었는데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소개받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불안정했던 제 호흡을 완만하게 해주었고 정신 수양에도 좋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대하고 결혼까지 했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느라 정말 정신없이 매일을 보냈었어요. 카페를 오픈하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군 생활을 잠깐 했던 한국인 친구가 호주에 놀러 왔을 당시에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었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껏 호주까지 와서는 여행은 하지 않고 제 가게에 와서는 발벗고 공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이 하면 되니까 관광을 하러 가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한국인 친구는 타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카페를 차리는 일을 손수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관광보다 훨씬 값진 시간들을 자신은 보내고 있다면서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임신을 한 터라 아이가 생기면 더 해외로 나가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아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제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젊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저는 한국을 저의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늘 감사한 곳으로 친구 같은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미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이 미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군복무 중인 해리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군인 출신이시고 집안에 군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또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남다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듣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저도 자랑스러운 미국의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했어요. 미국의 사관학교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미국에서는 명문대로 꼽힙니다. 당연히 입학하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욱 어렵죠. 저는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매진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월등하고 싶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입문했죠. 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유도. 이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테니스 등 사교적인 스포츠에도 능통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군인이 되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은 보통 신체적인 피지컬이 월등한 경우가 많죠. 구릿빛 피부에 마초 같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그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가서까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했었고 남들보다 덩치도 컸으니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성적까지 좋았으니 주변의 인정은 덤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무식하고 힘만 센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중 졸업 후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 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과 함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죠. 주일 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된 저와 몇 명의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 함께 해도 되는 건지 토론하며 일본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햇병아리 장교인 저희가 장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리 없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의 군인들과 일본의 자위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가 왜 함께 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간 동기들은 일명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곳을 방문해보며 각 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오면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자위대에서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의 자위대원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진 2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부대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 군인들에게도 그다지 기대감은 없었어요. 동양인의 피지컬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자위대원들이나 한국의 군인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군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만 잘할 것 같은 범생이상? 딱 그 정도였죠. 한국 군인들을 보고 든 생각은 장성들을 보좌할 실무진들이나 데려왔나 보다 였습니다. 이런 인상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군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인들이 일본에서의 시간은 어땠느냐 앞다퉈 물었지만 저는 해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으로 갔더니 그것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똑같이 그저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한국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한국 군인들도 만났다며 저는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난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물으시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한국 군인들은 어땠니? 훌륭했니?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한 거겠지만 그것만 보고 한국의 국방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두 분의 말이 어른들이 의뢰하는 충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겸손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와 같은 말이요. 두 분은 군인이시니 어떤 적이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군인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주한미군으로 갈 사람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많았지만 저는 미국의 군인으로서 미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묻더라고요. 혜리 정말 안 갈 거야? 나는 혜린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 몇 번을 말해? 나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때 동료가 덧붙인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잖아. 대체 왜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닌데. 태권도 대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를 구하는 거였어? 동기는 기가 찬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한 거야? 난 네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아주 의아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말 태권도 시합에 참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는 태권도를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을 섭렵해서 다른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태권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대단했거든요.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것이 호감의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이지만 세계에서 유도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를 꼽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이자 무도인으로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실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주국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실력은 과연 어떠할지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의 피지컬이나 외적인 부분이 저에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태권도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니 무언가 배울 점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저는 2명의 군인들과 가까워졌는데 한 군인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온 한국은 매우 더럽고 미개한 나라였다고 했어. 사람들은 오물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고 미군 부대에서 뭐라도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겪은 거야. 우리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군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랑 네 말 중에 뭐가 더 신빙성 있을까? 두 사람의 언쟁이 점점 심해져 갈 때쯤 저의 중재 덕분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겨우 진정시켜놨던 다른 군인이 또 비아냥댔습니다. 빈부격차 몰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나라라고 다를 게 있겠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돼?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냐? 제가 한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이 우호국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내비치는 게 영 안 잊고 왔습니다. 그만들 좀 해. 이렇게 한국을 비난할 거면 대체 여기를 왜 온 거니? 시답잖은 논쟁이라 생각했지만 이 대화는 의외로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부터 조금씩 당황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비난했던 다른 군인은 저보다 심했죠. 한국의 공항은 온갖 첨단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버지니아주가 시골이기도 하고 나고 자란 곳도 시골인지라 이렇게 화려한 기계들은 처음 봤기에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공항에 안내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군인을 슬쩍 보니 놀란 건 둘째치고 신기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가장 잘 꾸며놨겠지? 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릴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사람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옮겨 탔는데 세상에나 버스도 엄청났습니다. 덩치가 큰 미국인들이 앉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의자에 버튼만 움직이면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외제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하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난만 하던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뭐 어쨌다고? 헛기침하는 그 군인을 비웃으며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제가 평생 보고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국과 똑같이 구현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주한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지나보냈습니다. 물론 그중 8알 이상이 시차 적응이었지만요. 대망의 태권도 경기가 있는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해리,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분명 네가 이길 싸움인 게 뻔하잖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씩 웃고 말았죠.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우통을 벗는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커룸에 왔다는 건 경기에 참가한다는 건데 제 기준에서 몸이 너무 얇았거든요. 근육이 잘 잡혀있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 정도 체급으로 대체 누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도복을 입었고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키가 큰 군인들도 많았고 동양인이라 믿기지 않는 피지컬의 근육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동양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보다 몸을 키우는 게 어렵다는데 약이라도 먹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이 제가 보고 들은 모습과 너무 달라 기가 죽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섭렵한 무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미국에서 가르쳤던 태권도 선생님보다 훨씬 날렵한 몸짓이었어요. 그중에는 선수 출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또 얼마나 유연한지 다리를 뻗어 공격하는 자세의 가동 범위는 자신들과 저의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전한 미군들 중 한국 군인들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군인을 꺾었다는 그 한 명도 한국계 미국인인 미군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미군들은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맥도 못 추리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으니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주저앉아 땅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경기를 한 한국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손을 내밀며 굿게임이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에 힘을 얻어 한국 군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죠. 미군들의 분위기는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난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 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억지로 질질 끌려갔죠. 그런데 우리 뭐 먹는 건데? 동료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고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기?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기? 한국에 왔으면 한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발에 치이는 고기를 준다니 경기에서 참패한 것도 죽겠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먹는 거면 그럴듯한 걸 먹어야지. 고기가 뭐야?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저는 한국 군인들이 참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런 음식을 선정한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 세팅된 테이블의 모습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고기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석쇠가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채소와 양념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스테이크에 있는 가니쉬 같은 용도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는 왜 있는 건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상급의 고기였어요. 이게 소고기라고? 이 소고기를 뭐라고 한다고? 한우라고? 한우라고 불리는 고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풍부한 육즙에 부드러운 식감까지. 그런데 저희를 놀라게 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한 한국 군인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익히지 않고 먹더라고요.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굽기 조절을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할 때는 무조건 바싹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자 한국 군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고기를 권했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이런 고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마스터 최,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한국 군인은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쌈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포만감 있고 건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저희는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경기를 했던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태권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를 배워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인 건 맞지만 이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인가요?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씨도 알겠지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빼앗긴 것도 많았고 지킬 것 또한 많았죠. 그중 하나가 태권도예요. 우리 민족의 무예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조들 덕에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권도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저는 단순히 태권도를 스포츠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태권도에 담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태권도를 대했는지 깨달았고,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했으니 한국 군인들에게 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잠깐의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나라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배출해냈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을 비난했던 군인을 찾아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됐든 기회가 생긴다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한우의 맛도 잊히지 않네요. 그 환상적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수많은 군인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동생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한 군인은 심지어 타국 군인과 자신이 더 위에 있는 형님 국가라며 말다툼까지 하는데요. 동생 국가는 뭐고 형님 국가는 또 뭔지 대체 이들은 왜 서로 말다툼까지 하며 다투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특전사로 임관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샤를로트 케일리라고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여군입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제가 초짜 군인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만류도 컸어요. 제가 또래에 비해 체구도 작고 어렸을 때는 몸도 많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고 군인이 되기 위해 몸을 단련했습니다. 여러 운동을 섭렵하며 운동신경을 키웠고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10배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 동기들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인이 되었습니다. 고된 훈련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 상부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세계군인체육대회라는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를 받는다는 공고가 내려왔는데 저는 차마 지원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고공강화 부문도 있는데 저는 고공강화 훈련을 그리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수백 회를 했는데 그에 비할 바가 못 됐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게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갓 임관한 새내기 군인인 저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군인들의 포스를 보고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 보이고 각 잡혀있는 모습이 진짜 군인 같았거든요.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 군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개인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지는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한국 군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슬아슬한 휴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니까요.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한국 외에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했는데 한국 군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군인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머리카락 색이 아니었다면 서양 국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나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만 선발해 보낸 것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비슷한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을 따돌리는 것이었어요. 학교도 아니고 따돌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정말 따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아시아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중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중국과 일본 군인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이 한국 군인에게 말을 걸면 불이 나게 달려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제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멀리서 군인 한 명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길을 비켜줘야 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군인이 제 앞을 서둘러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그 군인이 제 바로 앞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 듯이 뛰어온 이유가 저 때문이라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군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왔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군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그 사람을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대화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했는데 세계 대회 참가자들이라 그런지 다들 영어를 어설프긴 했지만 잘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중국 군인은 제 앞을 가로막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는 둥,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된다는 둥, 중국과의 경기가 기대되지는 않느냐는 둥, 시답잖은 이야기였죠. 저는 중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첫인상부터 안 좋았어요. 중국은 여군들을 앞세워 등장했는데 중국 여군들은 새빨간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군들이 공식 행사에서 입는 제복은 원래 보통 색상이 다양하고 치마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안보상 저렇게 새빨간 제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색상을 가지더라도 청동색이나 국방색 등등을 활용한 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길쭉길쭉한 장신의 미녀들을 앞세우고 그녀들의 각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빨간 제복에 미니스커트를 착용했죠. 저를 포함한 다른 여군들은 저걸 군인의 제복으로 볼 수 있느냐 비판했어요. 남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데 저런 옷차림으로는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가장 맨 앞에 있던 여자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잠깐 섭외한 일반인 모델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군인들을 위한 축제에 어떻게 일반인을 끼워 넣을 수 있냐면서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초반이고 큰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삭혔죠. 이렇게 첫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말들을 해대니 나중엔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점점 한계에 다다른 저는 끈질기게 뒤를 쫓아오는 중국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군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쪽에게는 궁금한 게 없으니 그만 쫓아오세요. 예의를 차리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밥 말아먹은 그 중국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중국의 동생 국가인 한국이 큰 형님 국가인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겁니까? 한국이 중국의 동생 국가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 중국인은 이거다 싶었는지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였고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일본인이 불쑥 끼어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다가온 일본인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괴롭히면서 모은 돈으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미국에 참패하고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도 못한 나라가 식민지 운운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인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으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 아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위에 있다. 서로 자신들이 가장 높은 형님 국가라면서 말다툼까지 벌이더군요. 한국은 아예 그냥 막내 취급하고는 서로 자신들이 위라고 하고 있는 꼴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군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 연합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싹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나쳐 한국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가지 웃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일본은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고 방어만 가능한 자위대이기 때문에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도 없어요. 알고 보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였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국제사회의 얼굴을 비추고 싶었던 것 같네요. 여하튼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억지로 다른 나라를 까내려 자신들을 추켜 세우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장점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국에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따스한 마음을 목격하고 나니 이 순수한 한국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뒤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욕하고 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자 한국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콱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는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며 되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며 제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이후로도 한국인들과 가깝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 이후 한국 군인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거든요. 한국 군인들의 신체적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초 체력은 두말하면 잔소리였고 전술 능력도 엄청났죠. 아무래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국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군으로서 한국 여군들의 체력은 따라가기조차 벅찼습니다. 함께 갔던 캐나다 남군들도 한국 여군들의 턱걸이 실력을 보면서 입을 떡 벌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건 정식 종목도 아니었고 몸을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데 모여서 한국 군인들의 엄청난 체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훈련하면 저런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면서요. 캐나다가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하다며 저희도 각성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군인으로서 긍정적인 자극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군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이들은 어김없이 존재했어요. 역시 중국인이었죠.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 등 서양 국가에게 다가가서 한국을 헐뜯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주 특수하게 훈련받은 이들일 뿐 한국에 남아있는 나머지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요. 한국에 있는 군인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깡말랐고 가죽이 달라붙어 갈비뼈가 훤히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키도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과장이기는 하지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면 왜 통일을 안 하고 있겠냐,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런 거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의 말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한국이 배척당하지 않자 중국인은 결국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 뛰어나다면 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겠냐는 것이죠. 한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까지 견제하려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전혀 없으니 겁을 먹고 강대국의 뒤에 숨은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영국 군인이 그러기엔 중국도 북한을 돕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자 중국인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호의로 도와주지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군을 접대하는 여자들을 따로 두고 미군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것이었죠. 중국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요.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인은 드디어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가벼운 입을 계속 놀렸어요. 그러면서 이젠 대놓고 한국 군인들을 저격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대외 활동만 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배 굽는 사람들이나 챙기라고요. 사람들을 먹여야 훈련을 하든 뭘 하든 할 게 아니냐고요. 한국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던 한국 군인의 눈에서 섬찟한 살기를 느꼈어요. 실전에 투입된 군인의 눈빛이었죠. 그런데 중국인은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이번엔 한국 여군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중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여군들에게 한국 여군들은 이런 쓸데없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 미군 접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봤자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을 텐데 한국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끝을 맺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누군가가 크게 호통을 쳤기 때문이죠. 저는 당연히 한국 군인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소리를 친 존재는 미군이었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미군은 거기 있는 미군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중국인에게 당신이 지금 미국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중국인은 굉장히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그 중국인이 자기 딴에 미국을 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중국인이 당황하자 미국 군인은 중립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과는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은 동맹국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미군의 책임의식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한국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 중국의 방식이냐라며 중국인에게 열변을 토했어요. 중국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미군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입장할 때 일반인들을 세웠다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냐? 당신들이 보여준 건 여군의 강인함이 아니라 여성성뿐이었다. 당신 나라의 여군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늘씬한 각선미로 싸우는가 보다 라고 정점을 찍자 중국인은 당신네들이 아무리 한국을 감싸봤자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일 뿐이다 라고 악을 쓰곤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중국인이 떠난 자리 모두가 한국 여군들을 바라보았어요. 저희는 그들 중 한 명 정도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군들은 모두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았으니 정식으로 항의를 한다면 증인이 되어주겠다. 이런 행동은 공론화되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적을 대하는 방식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강화대회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한국 여군들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수가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군들의 강화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보니 강화대회에 참가했던 여군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화 훈련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겨 전역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강화대회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한다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강화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됐지만 군인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회를 끝으로 그녀는 군복을 벗었죠. 그녀의 사연을 들은 모두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신참 군인이었던 저는 참 군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녀를 통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수백 번 이상 강화 훈련을 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강화 훈련은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하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백 번씩이나 했다니 사실 저는 아직도 그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군들이 모두의 찬사를 받을 때 중국인들은 뒤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군들의 실력을 하도 씹어대길래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전장치 차는 것도 어리벙벙해서 헤매는데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그들보다는 낫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본 경기는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처참한 성적을 냈어요. 경기를 본 동료들은 괜히 보고 왔다며 보러 가지 않은 제가 진정한 승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부끄러웠는지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고 그들을 다시 본 것은 모든 대회가 마무리되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대회가 치러지는 내내 다른 나라를 욕해대고 무시했잖아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처참한 실력을 냈으니 저 같으면 돌아가는 비행기를 당장 끊어서 도망쳤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런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꼴 좋다고 키득거리고 있는데 순간 연 회장의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장 때문이었어요. 연 회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국 군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한국 군인들은 단체로 기립해 크게 충성했습니다. 그 기세에 당황한 저희는 대체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등골이 섬찟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 시퍼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분명 얼굴과 손에 주름이 잡혀 있고 걷는 것도 느릿한 할머니일 뿐이었는데 대체 이런 기운은 무엇인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기운에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떠난 뒤 한국 군인들에게 그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18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해서 만기 전역을 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최초로 북한에 침투했던 경력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북한에 침투했던 사람이라니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군인들의 강력함이 예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그때 여실히 깨달았고 저희도 평화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국방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 또한 참된 군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의 만남은 제 군 생활의 전반을 변화시켰죠. 이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최근 저는 초짜 군인이던 시절 참가했던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인솔자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한국 여군들은 강화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과거엔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던 한국이 금메달을 따다니 제가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함께 갔던 군인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부하들도 그들의 오랜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자극을 받았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후에 있을 세계군인체육대회도 기대가 됩니다.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 군인들이 이번엔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울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강대국을 상대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뚝심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뜻하는 말인데요. 대회를 통해 만난 한국 군인들을 보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당신만의 여